168쪽에 42번 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참 민법 내용이에요. 우리 등기법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전세권 설정은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전세금 수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물건은 법률행위 등기 두 가지 갖고 물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전세금 수수가 성립 요소예요. 그래서 전세권 성립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전세금은 갑이 완전히 갖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죠. 이 전세금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민법에서. 네? 전세금의 기능은 뭐예요? 네? 그렇죠. 보증금이 전세금입니다. 네. 뭐냐고요, 기능이? 네. 차임의 지급 방법이죠. 전세금 목돈이 넘어가면 거기서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돈을 내야 되죠. 그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을이 사용 수익하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주지 않습니까? 그 손해배상의 담보의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차임의 지급 방법이면서 손해배상의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민법에서. 그러면 이 을은 나중에 전세권 끝난 전세기간 종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 을에게 있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제 을에게 발생합니다. 나중에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두 번째, 전세권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익물건성. 이 전세권의 본질적 특성이죠. 용익물건성. 두 번째는요,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다 민법에서 하는 거죠. 안 하셨어요?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기능이 이 전세권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선변제권. 뭡니까? 담보물건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담보물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용익물건성, 담보물건성. 물론 주된 속성은 요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 이 전세권과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걸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A가 갖죠. 근데 사용 수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세금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즉 손해담보의 기능과 차임의 지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은 A가 갖고 있고, 전세권 사용수익권 등은 을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을은 차임을 지급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망가뜨렸을 때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전세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려요. 이게 사용수익하는 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전세금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양도할 수가 있냐면 어느 경우에 전세금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금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네? 요 기능이, 요 속성이 소멸되었을 때. 용익 물건성이 소멸되었다면 전세금은 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소멸되었으니까 요거는 살아있죠. 그래서 요것이 살아있으니까 이 등기는 말소되겠습니까? 아직은 말소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말소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A에게 예외적으로 양도가 된다면 요 담보물권적 기능은 다시 따라가야 될 겁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담보물권적 수성은 따라가니까 전세권의 이전 등기를 A에게 해줘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소멸되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해지를 했다면. 다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하시는 겁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지가 됐다고 한다면 용익물권성 소멸되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한다면 이 소멸 통고는 형성권이죠. 그러면 소멸되었을 테고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다면 이거 다른 거라는 거 민법에서 하셨죠? 청구, 통고 다른 겁니다. 청구가 됐다면 이것도 형성권이니까 소멸되겠죠? 그러면 용익물권성 소멸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따라가죠? 이것도 같이 따라가니까 전세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등기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민법 공부가 아직 안 되셨으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용익물권성이 소멸되니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수반성에 의해서 담보물권도 따라갈 테고 담보물권도 따라가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가 A 명의로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전부 양도가 된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것이고 전부 이전 등기가 된다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걸 묻겠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일부 양도는 어느 경우만 가능합니까?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을 때만 일부 양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일부 이전 등기도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으면 일부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했죠. 언제요? 용익물권성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고 한다면 용익물권성 소멸됐죠. 따라서 이때는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양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적 속성은 살아있으니까 전세권 등기는 효력이 아직은 있죠.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2번.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전세권 소멸의 방법은 존속기간 만료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도 가능하고 이전 등기 가능할 겁니다.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에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양도인 을과 양수인 A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이전 등기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이해하게 될 겁니다. 4번 맞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한 경우. 즉 전세 금액이 10억인데 10억에 반환한 채권 중에서 5억 원만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5억 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기록해야 되겠죠? 네. 기록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49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물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승낙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와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금지 특약을 맺는다면 그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물권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되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죠. 뭡니까? 전세권. 전세권은 민법에서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 금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은 양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먼저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했고요. 전세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두 번째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5년으로.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하겠죠. 그럼 이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요. 이것이 2년일 때는 2년만 기다리면 순위가 승진하죠. 근데 이제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5년. 손해 발생합니까? 발생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3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죠. 따라서 용의물권이에요. 용의물권. 용의물권인데 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가능합니까? 네. 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구분지상권도 용의권이니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소멸됐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을 겁니다. 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 명령에 이어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데 상인법, 주인법은 약간만 차이가 있고 거의 같은 법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임차권이 발생하죠. 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갑이 임차권 등기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법, 주인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를 안 해주니까. 네, 점유를 갖추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까지 갖추게 되면 그 이길 0시부터 요 임차권에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두 번째,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환되지 않은 상태예요. 문제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요 을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요 병의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권 발생했겠죠. 거기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요 점유를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점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실.
이쪽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전입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이탈이 됩니다. 이걸 이탈이라는 걸 써요. 점유도 상실하고 주민등록도 이탈이 돼버리니까 이 대항력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소멸되게 됩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있을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대항력마저 소멸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이사가라. 내가 너랑 같이 내일 등기를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이사가라. 임차권 등기 해줄 테니까 내일 안심하고 이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임차권 등기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주는 등기, 설정 등기. 이 설정 등기는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 시정 정보가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접수 이전에 이 대항력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돼버려요.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이 다 소멸되니까 갑이 아무리 꼬셔도 갑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을 다 유지시키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을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해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임대차 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갑이 해주는 임차권 등기,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기존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춰서 발생했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습니까? 임차보증금 담보의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용의권으로서의 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기능만 수행한다고 그랬죠? 담보의 기능만 수행하는 겁니다. 임차권은 이미 소멸된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임차권 양도해서 이전 등기한 다음에 병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죠? 따라서 임차권 이전 등기 불가합니다. 또한 전대차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합니다. 왜요? 용의권으로서의 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고 이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담보의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임차권 담보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 등기가 실행된 다음에 요 을은 이사 가겠죠? 이사 갈 겁니다. 그리고 빈집이니까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A가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때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이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이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얘한테 돈이 먼저 가야 되죠. 그럼 얘는 이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소액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우선합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자를. 다 민법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대차 등기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오늘 무조건 출제되는 테마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보존 등기. 그렇죠.
보존등기 무조건 출제합니다. 또 뭐 있었죠? 가등기 무조건 출제합니다. 가등기는 2문제까지도 가능해요. 보존등기 1문제, 가등기 2문제, 그 다음에 가처분등기 총 4문제, 그 다음에 신탁등기 5문제, 그 다음에 저당권등기 6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이 되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죠.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니까 신청 정보에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수반성 때문에. 그런데 기록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를 단골로 합니다. 그게 수반성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가니까 피담보 채권이 저당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거꾸로 얘기했네.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구태여 신청 정보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주 출제를 합니다. 적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면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채무액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A가 있고 A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A로 하지 말고 갑으로 해야 되겠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빌려줄 때 을은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죠. 따라서 10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채권자가 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이때 갑은 돈을 빌린 자니까 채무자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 자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채무자와 설정자는 같은 놈 갑이죠. 그러면 설정자,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이니까 채무자 기록하는 것을 면제할 필요가 있느냐?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채무자는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와 설정자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놈이죠.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채무자는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적용 법조문도 달라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민법의 채권편입니다. 설정자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민법의 물권편이에요. 따라서 개념도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르니까 이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A와 B가 형제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형제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 20대니까 담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살고 계신 아파트 은행에 좀 맡깁시다. 이렇게. 참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가 있을 겁니다. 10억 원의 채권, 그리고 저당권 등기라면 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이때 A, B를 뭐라고 부를까요? 채무자.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당권 설정자.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니까 채무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같은 사람일지라도 채무자를 기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둘은 채무자인데요. 채무자의 관계가 분할 채무인 관계가 분할 채무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연대 채무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불가분 채무 관계일 수도 있고,
이 채무관계는 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두 개로 들겠는데 이 연대채무는 그 개념이 뭐냐면 뭡니까?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데요.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요 A도 10억 원을 을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 B도 10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각각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할채무는 뭐냐면 A는 5억, B는 5억 채무를 나눠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때 이를 분할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 어떤 겁니까? 연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할채무, 연대채무 이렇게 채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등기부에 분할채무, 연대채무라고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분할채무자, 연대채무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속성 중에서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담보물건의 통유성 기억나십니까?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불가분성은 뭐냐면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달리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쪼갤 수 있다면 5억이 변제가 됐다면 이거 5억 쪼갠 다음에 5억을 소멸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계속 하나 다 남아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다 남아있으니까 저당권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거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이런 채무이건 이런 채무이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무조건 살아있는 것이고 경매 절차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건 저당권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연대채무자, 분할채무자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합니다. 또한 분할채무일 때 채권액이 7억이고 5억이다, 3억이다.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무조건 저당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반성, 부정성을 약화시켜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민법에서 하셨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특별한 사정으로서 우리 판례가 들고 있는 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써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제3자를 위한 기약. 제3자를 위한 기약. 두 번째, 채권 양도. 세 번째, 불가분 채권. 암기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데요. 그 특별한 사정 세 가지. 첫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번째, 채권 양도. 세 번째, 불가분 채권. 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리을,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건 공동저당을 얘기해요. 공동저당.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왜? 공동저당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만 작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넘기겠습니다. 61번 가겠습니다. 61번을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합니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조건 금전 채권이에요. 따라서 금전 이외의 채권일지라도 전부 다 금전 채권으로 바뀝니다. 금전 채권으로 모든 채권은 다 금전 채권으로 궁극적으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민법에서도 출제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어가겠죠. 경락대금이 나올 테고 경락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변제받는 채권액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 평가액이 등기부에 기록돼야 됩니다. 채권 평가액을.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지정 등기 가능합니까? 대의 변제, 대신 변제하는 것을 대의 변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채권액이 채권자가 둘로 나눠지죠. 따라서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 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증감 변동하죠. 그러면 증감 변동하는 채권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증감 변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죠. 이거 민법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 지문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피담보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해요. 증감 변동하는 채권 중에서 하나를 뚝 떼갖고 다른 자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이때 그 다른 자는 일반 채권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민법에서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죠. 좀 외워두세요. 4번 지문. 네.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된다고 했죠.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보겠습니다. 1번 집합건물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뭡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따로 없죠. 표제부 없고 갑구 없고 을구 없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용 부분에 민법에서 이거 직권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공용 부분의 일체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것은 대지권의 일체성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출제되는 것은 공용 부분의 일체성입니다. 전유 부분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공용 부분도 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303호를 제가 취득했다면 엘리베이터 사용할 권리, 복도 걸어다닐 권리 다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성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구조성 독립성은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외기분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기분단성.
구조성 독립성, 위기분단성.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요. 상가 건물이에요. 각 층마다 점포가 3개씩 있습니다. 1층에 점포가 3개가 있고요. 2층에도 점포가 3개가 있고 3층에도 점포가 3개가 있는데 1층 점포 같은 경우는 점포별로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벽이 있으니까 물론 벽돌로 될 수도 있고 유리로 될 수도 있고 벽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2층과 3층은 벽이 없어요. 여기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이걸 평면 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벽이 없으니까 외기분단성 또는 구조성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조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이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도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구조성 독립성, 외기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집권법을 개정을 해서 집합건물의 세미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1조의 2를 신설을 합니다. 1조의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조성 독립성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여기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벽이 없으니까. 이때도 옛날에는 등기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안 됐어요. 분양을 받아도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 무슨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지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존 등기를 못한 겁니다. 지분 등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별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개별 등기, 지분 등기. 그렇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 뭐냐면 그 일정한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민법에서 출제가 되니까 민법에서 외우셔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운수시설이나 판매시설이어야 됩니다. 요게. 평면 매장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이어야 돼요. 두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여기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포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이 구분 점포별로 건물 번호가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을지라도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맞았죠? 평면 매장도 그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등기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갑구 또는 을구의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건 워낙 여러 번 강조했죠. 5번, 구조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해야만 됩니까? 할 수 있을 뿐이죠. 네, 이것도 민법에서 하실 텐데 이해하시면 돼요. 갑은 3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때 층별로 구조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 층별로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즉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3층짜리 건물을 갑은 신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건물을 집합건물로서 등기할 것인지 일반 건물로 등기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 건물로 등기하게 되면 표제부 하나 만들어질 테고 갑부 만들어질 테고 을구가 만들어지겠죠.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한다면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표제부 1층 갑구 1층 을구 2층 표제부 2층 갑구 2층 을구 3층 표제부 3층 갑구 3층 을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즉 갑은 이 건물을 구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으로 등기하는 것이 될 테고 구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구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쪽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 건물로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의사니까 주관적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니까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두 개가 필요한데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갑이.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구분행위.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구분 건물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대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것도 강조했었는데 네?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레미안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한 동 건물의 표제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1001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맞습니까?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쭉쭉쭉 가서 3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제 기억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서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맞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대지사용권. 기록이 되면 대지권. 그리고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대지권 등기도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대지권 등기도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갑이에요. 303호에 대해서. 그러면 갑은 최초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표제부 만들어지고 갑구 만들어지고 을구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은 무엇도 신청해야 됩니까? 표제부도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갑은 표제부 등기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는 303호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니까 직접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 표제부는 요거는 소유자들이 따로 존재하자. 그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표제부 등기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 등기만을 대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대위하여 대신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셨고 2번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면적을 기록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맞습니까? 여기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건물의 표시죠.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건물은 아파트니까 번호도 있을 테고 명칭도 있겠죠. 따라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니까 이것도 건물의 표시예요. 따라서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의 소재 지번과 이 건물의 소재 지번은 일치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소재 지번은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건물의 명칭과 여기 건물의 명칭도 똑같이 레미안 아파트죠. 따라서 여기 건물의 명칭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건물의 명칭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죠. 번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번호는 다르니까 여기 303호는 기록해야 되겠죠. 이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공용 면적이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만 들어갑니다. 공용 면적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강조하기를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면적도 기록하지 않는다.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소재 지번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됩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이 됩니다. 공용 부분 면적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부에, 그렇죠.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4번 한동 건물의 표제부의 한동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한동의, 이건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명칭, 번호 같은 걸 기록할 겁니다. 5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의 등기에는 대지권에는 소유권,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뭐가 틀렸습니까? 대지권 등기가 될 수 있는 대지권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빠진다고 했죠. 왜요?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대지권은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권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에 불과하니까 대지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틀렸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만하죠. 네. 이의 신청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이의 신청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이의 신청은 한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의 신청은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게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걸 한 5문제에서 6문제 보신 거예요. 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것만 어떻게 잘 소화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5문제 정도는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요. 우리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등기법은 제가 볼 때는 민법보다 한 3배 정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민법보다. 민법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시각에서는. 그런데 민법의 10분의 1도 안 하죠. 네? 민법보다 3배가 어려운 법인데 민법의 10분의 1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등기법은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합격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가 5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의 평균 득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만의 평균 득점수가 12개 중에서 5개를 못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려면, 이거 책이 좀 두껍죠? 네, 좀 많아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죠, 등기법만. 공간정보법은 요약집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10개 이상 득점을 해야 되니까 공간정보법은 요약집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등기법은 요약집을 꼼꼼히 보셔도 이게 득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좀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양이 좀 많으니까 과감하게 홀스 페이지만 본다든지 짝스 페이지만 본다든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등기법은 한 6, 7개 정도 득점하시면 되니까 네, 과감하게 양을 확 줄여갖고 짝스 페이지만 보시면 이제 한 40페이지로 줄어들죠. 그 정도면 한 5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됐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요. 9월달, 10월달 나가는 자료만 보셔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정도 득점하실 수 있는 자료가 나가요. 9월달, 10월달만. 그것만 보신다든지. 그래서 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보셔도 되고 9월달, 10월달 자료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공간정보법은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10개 이상 득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